이번 숙제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어휘 그거랑 다음 두 번째는 요 한 장짜리 시험지 있었죠? 그거 비문학 통지문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주간 과제문 이렇게 되는데 주간 테스트에는 이 문학 시간에 한 것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독서지문 했던 거에 대해서는 주간 과제문에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 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주간 과제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문에 적용했던 것들이 있었잖아. 그렇게 이제 해보기로 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표현과 같은 내용으로 혹은 반대되는 내용으로 아니면 글을 구조화시오 이런 형태를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아마 다음 주 테스트를 보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꿔 얘기하면 지금 수업 중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주간 과제물에 녹여내는 것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제 중간에 그 어휘력 그 문제집도 부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걔도 중간에 좀 검사를 할 거야. 너희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시에 검사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테스트에 이제 그 주 어휘 문제로 그 주 어휘도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 뭐 애들 공부시키느라 주간 테스트도 보고 좋다. 너무 애들한테 채찍만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제 당근 책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과제물을 성실하게 잘 해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정 기간에 따라서 그 문화상품권을 주자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뭘 볼 거냐면 최대한 수업 중에 했던 것들을 좀 연습해 봤느냐 뭐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마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최대한 수업 중에 했던 방법대로 이제 적용해 본 그 흔적들을 제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만큼 성실하게 과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3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뭐 여의치 않으면 한 지문 정도, 2지문 정도밖에 못할 수 있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 한 친구들에게는 나름의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강요하는 거 아니야. 보상이 뭐 중요하겠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과제물을 검사를 할 테니까 학원에 오시면 데스크에다가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회수했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다시 한번 나눠 드릴 겁니다. 이건 뭐 버려도 됩니다. 여기 있는 지문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 거니까. 다만 문학작품의 경우 중요한 것들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과제물을 해오시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문학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칼라 예쁘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다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이 들어있는 거니 그러니까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해오시면 저는 빡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너무 이중적인가? 난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 이거야. 너희들도 나만큼의 노력을 보여달라 이거지. 볼게요. 문학개념어. 개념어를 보기 전에 지금 개념어를 통해서 무엇도 공부할 거냐면 시를 어떻게 감상하는지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어를 딱 끝나게 되면 소설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 틀을 좀 잡자고.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 중요한데 12쪽까지 나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12쪽까지 나오는 내용이 시를 어떻게 감상할지와 관련된 일종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비문학을 아이들이 선호합니다. 왜 그러겠어? 비문학에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정말 잘 읽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는 비문학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3학년 때 등급은 어디서 갈려?
비문학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비문학은 정말 많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문학과 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비문학에서 1, 2등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학년 때까지 문학이나 문법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충실히 쌓으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니지. 참 좋은 건 국어 내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배경 지식은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신경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바탕으로 모의고사에 풀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는 수업 중에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이건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들은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먼저 시감상법을 보는데 요 시감상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학자들이 개념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아. 최대한 그 개념과 관련된 특성을 어떻게 하면 개념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방금 바꿔 얘기하면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우리 갈래를 시, 소설, 수필, 희구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에다가 어떤 용어를 더 추가를 하냐면 시는 서정이라는 말을 배워요. 그 다음에 소설은 서사라는 말을 배우게 될 거고 수필은 교술 그 다음에 희곡은 극이라는 말로 얘네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개념이 서정, 서사, 교술, 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 두 가지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감상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서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 시에서 뭐가 중요한지가 나오게 되는 거라. 이렇게 이 정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정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에서 이제 정서. 이 정서는 좀 더 쉬운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 그렇지, 감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딱 감정은 아니고 그것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서 안에는 느낌, 생각, 심지어는 어떤 태도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정은 정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는 이건 서술이라는 뜻이에요. 서술을 고유어로 조금 쉽게 풀면 얘는 쓰다의 뜻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주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정갈래란 정서를 쓰는 거예요. 정서를 서술한 거고 그거를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서정갈래에서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를 읽는다는 얘기는 뭐 파악한다는 거야? 정서를 파악한다는 거야. 그럼 정서는 누구의 정서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시는 뭘 파악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거라.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현우야 지금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고 그래? 그렇지.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치한대. 서로의 이익이 일치해. 그럼 그만둬야지. 왜? 집에 가고 싶잖아. 집에 가기 싫은 사람 못 들까 여기서 손을? 너무 많이 우리 아직 안 친한데 맞지? 제가 너무 친한 것처럼 제가 다 대해서 죄송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관조적으로 바라볼게요. 네. 다시 지금 집에 가고 싶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이동욱이 토크쇼를 하나 하더라고. 이동욱 알죠? 그렇지. 이동욱 몰라? 그 X1의 국민 푸드라고 해서 대표 푸드인가? 어쨌든 잘생겼잖아. 이제 걔랑 이제 공유가 이제 첫 게스트로 이제 공유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시청률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럼 내가 공유여도 집에 가고 싶겠구나. 그럼 내가 누구여야지 현우가 집에 안 가고 싶을까?
여자 연예인은 잘 몰라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가 지금 수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PC방이라고 한다면 집에 가고 싶어? 어? 뭐래? 너무 오래 있었대요. PC방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상황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야. 상황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우는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집에 가면서 얘기를 하게 속으로 요구를 하겠죠? 자꾸 안 잡아 집에 안 보내주고,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자꾸 시키고. 아,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화자가 처한 상황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끝이야.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면 화자의 정서를 뭐 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파악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정서라는 말 대신에 제가 뭘 쓸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반응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이야. 그리고 이 반응 안에는 화자의 정서와 그 다음에 태도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무조건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조건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선택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현우가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 거야? 그렇죠. 인식을 바꾸면 그래, 부정적. 그럼 날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가 싫은 거지 내가 싫은 거 아니잖아. 저는 딱 정확하게 나눠서 봅니다. 맞죠? 남아있어. 나 끝날 때까지 나눠서 9시 반에 끝났네. 그래, 수업이 싫은 거지 내가 싫은 거 아니잖아. 학원이 싫은 건가? 학원이 싫은 건가? 안 계시네요. 다행이네. 다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인데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딱 나눠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번이 비었네.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독서를 제가 많이 그 비문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문장, 그 다음에 문단으로 구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문단을 소화하는 거고, 문단을 소화하는 것이 글 혹은 시, 소설을 이제 소화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했던 짝짓는 거 있죠? 뭐 같은 다름, 이게 시에도 소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 반응이 추가되는 거지. 시인 거니까 누구의 반응이었던 거야? 화자. 만약에 소설이라고 한다면 현재 누구의 반응이야? 주인공. 그렇지. 주인공이나 혹은 또 다른 인물의 반응일 수 있겠죠. 우리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그렇지. 그러면 소설에는 인물의 반응뿐 아니라 누구의 반응도 있을 수 있어. 서술자의 반응. 끝. 오케이?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추가되는 건 별로 없는 거야. 다만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만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첫 번째를 보는데, 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글은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시는 연과 행으로 구성이 되죠? 행과 연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에 시 또한 문장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연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을 읽고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라고 표현이 됐어.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태극기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있는 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 이거 서적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거 지워도 될까?
요거는 나중에 다시 요거에 해당하는 갈래를 들어가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서정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달라. 저 뭐라고 쓰신 거예요? 문장. 현진이는 나랑 친한 거고 김준이요. 현진이는 메이저리그에 있죠. 네, 미안해요. 네. 윤진이 전화기 하는데 제가 윤진이를 안 친하나 봐.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없었으면 어떡해. 서진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내가 말해줄게. 이거 문장 단위로 쓴 거야. 우리 앞으로 친해집시다. 윤진아, 네, 미안해. 얼굴이 빨개졌어. 이거 지워도 되죠? 방금 이제 다시 그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라고 했을 때 화자는 지금 보고 있다고 했던 거잖아.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은 지금 직접 행동을 하거나 대상을 관찰하거나. 화자가 처한 상황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긍정과 부정의 반응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단순하게 어떻게 접근하는데 긍정과 부정으로 접근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라는 시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태극기 바라보는 거에서 지금 이 문장에는 태극기에 대한 반응은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냥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인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 태극기에 대해서 혹은 이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 뭐 어떤 단어 때문에 그래?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학을 볼 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의 어감 혹은 의미가 반영이 돼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휘는 비문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에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틀린 문제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틀린 거냐 아니면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를 내가 몰라서 틀린 거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점검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건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 알 것 같은데 아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모른다니까 그거. 알면 나오지. 너 이름 뭐니? 난 알아. 너 너무 뜬금없었죠. 아직 오늘 왜 이러지? 이름이? 못 들었다. 철명이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자기 이름 알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모르면 입에서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됐죠? 세부적인 것들도 있어. 그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교재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하나의 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교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 이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네, 본문을 볼게요. 이제 화자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왜냐? 결국 우리가 정서를 파악하기로 했는데 이 정서는 누구의 정서였어? 화자의 정서였기 때문에 화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화자에 대한 설명을 좀 봅니다. 화자는 시 안에서 자신의 생각, 경험, 느낌, 생각, 경험, 느낌 아까 전에 봤던 거네. 이거 묶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그렇지, 정서. 느낌 등을 이렇게 해볼까요? 말하는 존재로 사람, 사물, 관념으로. 그러니까 화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여기 또 관념이라는 단어 나오네. 아까 관념적이 뭐였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실 거죠? 좀 믿습니다. 관념은 아까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머릿속에만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였었지? 뭐 시간과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개념을 하나 추가하냐면 이거예요. 시인이랑 화자가 같을 수도 있고 화자가 다를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화자는 소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소설에서는 그 작가죠? 작가와 서술자는 무조건 달라. 소설에서는 작가와 서술자는 무조건 다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지. 이육사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이육사의 생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단순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일제에 치열하게 저항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사적 성격을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육사의 작품은 딱 나오면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일단 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작품 감상이 수월해지느냐? 일제강점기와 연결해주면 작품 감상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 화자가 시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시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능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화자, 이거 두 번째 거 중요해. 화자는 되게 긍정적 가치를 지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하려는 거 일단 다 뭐로 생각하자는 거야? 긍정이야. 그러니까 아까 현우가 집에 가고 싶대. 그럼 현우 입장에서 그거 뭐야? 긍정이야. 그럼 어딘가를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지금 머문 공간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부정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짧긴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해. 그래야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냥 짧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보통 소설은 통지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좀 길죠. 얘는 특별히 생각할 게 없어. 지문이 길다는 얘기는 지문 안에서 다 설명했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점점 이 소설의 문제는 비문학처럼 문제를 내고 있거든. 그런데 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짧은데도 거의 소설의 그 긴 지문을 읽는 것,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3분의 시간을 좀 들여야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려면 문장을 두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패턴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문학작품을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문학을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말이 돼? 안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문학을 패턴화, 그리고 이 패턴화 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일단 화자가 하려는 행동은 무조건 뭐라고?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빠져갔네.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 문장 단위로 보기로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비문학에서 문장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 뭘로 확인하는 거였냐면 주술관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였지. 거기에 어떤 내용을 더 찾아낼 것인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끊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똑같이 문장을 읽었다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 주술관계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시를 보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생략된 주어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지, 채워 넣어야지. 근데 1차적으로 이 주어는 만약에 주어가 없어. 서술어만 있어.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자? 그냥 화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에서 문장을 봤는데 주어가 안 나타났어. 그럼 일단 뭐라고 생각하자고? 화자. 아시겠죠? 주술관계 확인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없으면 화자예요. 그 다음 아까 전형적인 거 얘기했죠? 집단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 전형적이라는 얘기는 또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일반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시를 접근을 할 때는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 개성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네요. 4대4.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야? 네. 남자친구들 군대 가야지. 왜? 안 갈 거야? 좋은 자세요. 저도 아직 우리 꼬맹이들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서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말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네, 저 정도에서 당당히 얘기해요. 세금도 다 내고 있으니까.
경험해 바라는 절대로 군대는 갈 만한 곳이 아니다. 아무리 편해지고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일 뿐이다. 최대한 안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부모님 중에 군인 있을 수 있잖아. 혜인이 얼굴이 어두운데? 혹시 아버지가 군대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선생님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이 군대 장성 출신이야. 근데 물론 지금 친하게 지내긴 합니다. 나중에 알고서는 내가 깜짝 놀랐거든. 없죠? 전 여러분들 믿으니까 설마 현우가 나를 속이겠어. 선생님은 엿대바라면서 집에서 꼰지르는 거지. 아빠 우리 한국 선생님이 군대 갈 만한 곳이 아니래. 아빠도 동일 수도 있어. 군인이시긴 하지만 아니겠죠.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군대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관점으로 시를 감상하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군대 욕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일반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달라. 왜? 바꿔 얘기하면 화자가 경험한 거는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어떨 것이다. 그럼 화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이거야.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감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503이 병원에 있죠, 지금. 수행번호 503. 이거 너무 얘기하면 좀 그래. 좀 분위기가 한 번 얘기하니까 좀 그래. 어쨌든 수행번호 5 검색해보세요. 네. 여기서 말고 집에 가는 길에. 네. 그 다음 봅니다. 첫 번째 개념.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갑니다. 화자는 나,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낸대. 그래서 작품에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화자는 드러나 있고 이런 표현이 없으면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에서 나나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동그라미 칩니다. 화자가 등장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나, 우리가 나오면 동그라미. 재밌는 건 이 내용은 3학년 때도 나와. 가끔씩. 그런데 이게 중학교 때 보고 1학년 때 잠깐 보다가 2학년 어느 순간부터는 시 문제에서는 요 나가 나와서 화자가 직접 등장했다 이런 거 거의 안 내거든. 그러다가 3학년 한번 딱 나오니까 애들이 갑자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볼 때 뭐 하자? 나나 우리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자. 시가 화가자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제 요거 앞에서 우리가 뭐 봤냐면 화자가 사람일 수 있고 사물일 수 있고 관념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자가 하려는 행동은 긍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실제 작품에서 한 번씩 확인해보자 라는 얘기인 거야. 나는 이렇게 북간에 혼자 안아 누워서 그럼 뭐 한 거야? 화자 아프구나. 모든 것이 뭐 왜? 아프면 어떻게 했어? 그럼 부정적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아침에 의원을 베었다. 아프니까 병원 간 거죠? 끝. 네. 뭐 별거 없잖아.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지.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우리 또 나왔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화자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화살이 되고 싶대. 화자가 하려는 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좋은 거. 그럼 화살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또래가 아니고서는 화살이 되고 싶지 않겠죠. 왜 그런 거냐면 이 화살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 어떤 인간형을 드러내는 거야. 다시, 문학은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을 다루는 예술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시를 쓴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어떤 인간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긍정적 속성을 드러낸다면, 야, 인간이라면 이런 사물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 나머지 부분을 보면 화살의 어떤 속성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뭐와 연결해 주자? 인간과 연결해 주자. 이따가 그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온몸으로 가자, 집으로. 빨리 가자. 10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작품. 이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시조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우리 그 어휘 문제집에도 시조가 들어있잖아.
거기 우리 시감상법에다가 얘를 추가합니다. 고전시가 감상법. 똑같은 건데 이거를 고전시가에다가 하면 조금 내용이 다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전시가 할 때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감상법의 첫 번째가 뭐였어? 문장 단위로 보는 거였죠? 얘는 그냥 한 줄씩 봅니다. 그러면 한 줄 보고 뭐 하자는 거야? 한 줄 보고 화자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일지 추측하고 한 줄씩.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화자의 상황을 잡으면 두 번째는 오주제. 내가 자꾸 고전이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현대 문학은 주제를 정할 수가 없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고전은 그렇지가 않아. 단순해.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접근을 하면서 뭘 하느냐? 이 고전시가 오주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낼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오주제를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여기서 써주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1학년 때, 2학년 때도 써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기 되면 이제 뭐 우리 시가의 흐름이라고 해서 옛날 작품부터 조선시대 작품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시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좋은지,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유교적 인형. 유교적 인형하면 충, 효, 절. 충은 그래 누구에게? 임금이나 왕. 효는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절은 우리 지조와 절개 들어오셨죠? 그거야. 근데 이 재밌는 건 지조와 절개는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좀 달라요. 남자일 때는 이제 신념이에요. 올곧은 신념, 굽히지 않는 신념을 이제 지조절개라고 얘기하고, 여자일 때는 한 남자만을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정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효절이 나면 무조건 이제 유교적 이념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친화. 근데 자연친화면 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이런 걸 얘기겠죠? 그런데 이 자연친화에는 뭐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으냐? 그 이면에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해. 그러니까 자연친화의 작품에서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미 깔려있긴 해. 그런데 그것을 시어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애환. 애환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으로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말해요. 그래서 다양한 생활 감정. 마지막 하나가 사회 비판.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저 작품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필수어휘는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 이제 한자 써줬잖아 또. 맞지? 알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지. 그런데 만약에 뭐 반중 모르겠어 그럼 건너뛰는 거야. 조응도 뭔지 모르겠어 그럼 건너뛰는 거야. 감이 고와 보이는구나 라고 했으니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겠어? 보고 있어. 그렇지, 감 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고전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저기에 있는 뜻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겠죠. 요 반자는 이제 자주 종종 볼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얘는 쟁반 혹은 밥상이라고 하는 반자야. 그다음 중자는 알죠? 가운데. 그러니까 쟁반 속에 혹은 밥상 가운데 홍은 조자는 몰라도 돼. 홍은 붉은 홍자인 거니까 쟁반 가운데 빨간 감이 고와 보이는구나. 그럼 화자는 감 보고 있어. 그럼 감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야? 그렇지. 고와라고 했으니까 긍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감상하면 시감상 실력 많이 늡니다. 왜냐면 일단 시는 기본적으로 압축적, 함축적으로 제시하지.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줄였다는 얘기는 쉽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 딱 빼버려. 맞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읽으면서 뺀 것들을 넣어야지. 소설은 안 그래. 그런데 시는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 필수 성분을 막 뺀다고. 더군다나 여기 고와 보인다. 두 번째 줄. 유자가 아니어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그럼 뭘 품겠어? 그렇지. 감이어야지. 그러니까 이 시조를 보면 왜 시감상이 많이 연습이 되냐면 무조건 위에 있는 상황과 연결이 돼야 돼.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 감상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여기 필수 성분이 목적어 뺐잖아. 그럼 그 목적어를 뭘 통해서 넣어야 돼? 첫 번째 줄, 이 작품 안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유자가 아니어도 감을 품음직할까? 아까 지금 긍정인 거니까. 그럼 집에 갖고 가기 쉽겠지. 세 번째 줄입니다. 품어가 뭘? 감을 품어가서 반길 리 없으니 그 다음에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 아까 전에 시에서의 핵심이 뭐였어? 정서.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준 단어가 나와. 무조건 확인해야지. 없으니 서러워하노라. 그럼 이거 이 작품의 주제가 뭐겠어? 감 보고 서러워함. 끝. 끝이지 뭐 어떡해. 그 정도 해도 된다고. 그 정도만 하면 돼. 왜? 여러분들 복비리잖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학전공자도 아니에요. 전공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알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만 판단해도 파악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봐봐. 감 보고 서러움을 느껴. 맞죠? 물론 이유, 왜 서러운지 이유가 나와. 그 이유는 뭐야? 반기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집에 아무도 없나 보지 뭐. 뭐 어떡해. 알 수 있는 거 이게 전부인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부모가 어디 가겠어? 학원에 반기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건 뭐야? 감 보고 서러워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집에 가서 서러울 수도 있고 학원에서 서러울 수도 있고 PC방에서 서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맞죠? 제가 뒤끝이 좀 없어요. 좀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주제 의식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이 고전 시가의 경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냐면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얘입니다. 유자라는 사람이 키포인트야. 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왕은 황제죠. 황제가 나라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리 좀 와봐 좀 회의 좀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회의를 하면 심심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귤을 딱 놨어. 근데 그 당시에 귤은 엄청나게 귀한 과일이에요. 황제만이 먹을 수 있는. 쉽게 구경을 못하는 거죠. 이제 회의가 끝났어. 이제 회의가 끝나고 이제 유자가 이제 집에 가려고 황제한테 인사를 합니다. 저 이제 집에 갈게요. 딱 꾸벅 인사를 했는데 웬걸 인사할 때 몸에서 귤이 떨어져 나오는 거야. 황제가 먹으라 했던 거지 황제가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유자도 어떻게 한 거야? 몸에다가 숨겼던 거지. 황제의 물건을 훔쳤네. 어떻게? 끌려가는 거야. 아니지. 매달려야지 뭐. 교수대. 황제의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어? 이제 황제가 물어봅니다. 유자한테. 유자야, 내가 왜 갖고 갔어? 그랬더니 유자가 집에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요 귤 가져다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귤을 좀 챙겼습니다. 그래, 귤 갖고 가. 이렇게 됐다. 그럼 결국 유자가 귤을 챙긴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엄마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감을 보고 유자 고사가 생각이 난 거야. 그 얘기는 곧 누가 생각이 난 거야? 엄마, 부모님. 그런데 조선시대잖아. 그러면 지금은 집에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실 수 있죠? 저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 막 보내는 거 아니야? 왜 선생님 너무 웃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잘 살아 계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야, 5분 거리. 가까워.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들르면 돼. 엄마한테 또 들러야겠네. 안 되겠네.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 맞지? 시집장가 가도 애 낳고도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없다는 얘기는 놀러 가신 거겠어? 뭐 어떻게 된 거겠어? 그 돌아가신 거야. 이 작품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작품이 되는 것이. 그러면 뭐에 가깝겠어? 그렇지, 효가 되는 거야. 엄마 생각한 거니까. 얘는 효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효. 극과 극이죠? 극과 극까지 아니고 주제가 좀 달라지긴 하지? 그래서 고전은 많이 볼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얘가 선택지로 나오면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나오더라고. 1학년 때 보니까 학교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거를 내. 그럼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막 헷갈릴 수 있는 거지. 뭔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간보고 서럽다는데 왜 서러운지도 모르겠고. 됐죠? 그러니까 시는 이거야. 별거 없잖아. 한 줄씩 보고 화자가 좋아하는 상황 생각하고선 화자의 정보를 따져주면 그걸로 주제는 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집에서 보는 그 시의 주제하면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잖아. 아니야. 왜 그래? 그냥 지금 우리 문학 수업하고 있는데 문법책 넣고 있는 거야. 문법책 넣을 수 있지. 맞지? 우리 문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책은, 그렇죠. 책도 폈네. 어디까지 있지? 무슨 얘기 주제이야? 너 때문이야! 사실, 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오는 그렇게 어려운 말들로 굳이 주제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딱 이렇게만 정리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버릇해야지 시가 쉬워지는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과제가 3개가 있네. 어휘, 그 다음에 한 장짜리, 그리고 주간 과제. 그리고 다음 주에 주간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